파란의 시작, 결혼 준비에 들어서다. 저는 30 중반의 직장인 이은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바쁘게 일하며 쌓인 외로움에 지쳐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듯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제 남자친구 현우는 저보다 3살이 어린 회사원이었는데,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현우를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저에게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주저함 없이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반해 현우는 적극적이고 애교까지 많은 타입이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였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린 만나는 내내 소소한 갈등조차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한 해 넘게 예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며 감사하고 설레는 하루가 이어졌죠.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을 나누고 때로는 지친 서로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여주며 우리는 무척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 역시 저희 커플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현우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순간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현우 역시 진심 어린 미소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예식장 예약이나 신혼집 구하기, 웨딩드레스와 예단, 예물 준비까지 단 한 주도 여유가 없는 일정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몸은 지쳤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사실에 행복했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데이트 코스를 짜던 평범한 주말조차 이제는 예비 남편, 예비 신부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신혼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에 어떤 소품을 놓아 아늑한 집을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인사 예물이나 양가 가족들을 위한 선물 고르기, 하객 명단 작성까지 하나하나 의견을 맞춰내려 애썼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든 현우와 손을 맞잡고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서로의 결혼 준비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고 둘만의 미래에 대한 꿈을 밤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준비 순조로워 보였던 저희의 결혼 준비 과정. 그러나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집안,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저희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걱정이나 참견 정도로 보였으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점점 눈에 띄게 집요해지고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들이 뒤따랐습니다. 결혼의 설렘과 바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소한 예식 준비에서부터 저의 나이, 가족 환경, 직업, 심지어는 저와 현우의 사소한 취미까지 시어머니는 관심을 넘어서 간섭으로 느껴질 정도로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점차 진심으로 축하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런 강한 집안 압박과 평가를 받으면서도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결혼식이 평생의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내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 앞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미래 시어머니의 압박.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은 바로 현우의 어머니, 곧 저의 시어머니가 될 분의 강한 간섭과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사실 연애 초기부터 눈치채긴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현우에게 전화가 오는 정도였기에 그냥 늦둥이 막내 아들을 아끼는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더 잦아지고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 지금 어디니? 누구랑 있니? 정확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같은 세세한 질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우가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전화를 가장 먼저 받고 어머니의 문의에 응답하느라 저와 나누던 대화가 자주 중단되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현우를 이해하며 그저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라 여겼지만 점점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특히나 저희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나이 차이였습니다. 저는 현우보다 3살이 많았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 이후로 걱정과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현우가 데려올 예비 신부가 왜 하필 연상이어야 하냐, 혹시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결혼 후 아들이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감정적으로 저를 미리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우에게 정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나를 정말 그렇게 싫어하셔? 현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엄마가 연상은 별로라며 처음부터 반대하셨어. 그냥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 때문인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저를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 단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반대하다니 말이죠. 더구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마다 현우의 어머니는 저희 만남에 일정한 간섭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현우와 만나기로 하면 반드시 몇 시까지 들어올 거냐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면 바로 전화를 걸어 이유와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식사 중이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전화가 울렸고 현우 역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투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어 혹시 내가 괜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만약 결혼 후까지 이런 간섭이 이어진다면 내가 제대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현우의 눈치도 보게 되었고 점점 스스로도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집안의 분위기와 어머니의 눈치, 그리고 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거부감은 저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저에 대한 정보를 주변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샅샅이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직장, 고향, 가족 상황, 심지어 이전 연애 경험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현우가 슬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 어디 출신인지, 가족들은 뭐 하는지까지 다 물어보고 계셔.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점점 그 기대와 현실이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함이 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저희 커플에게도 살짝 그녀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가족의 인정 없이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가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만남 그 자체부터 극심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따라다녔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는 기쁨보다도 미래 시어머니의 압박을 견뎌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늘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가족들을 걱정하지 말라 하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변화없는 어머니의 태도 앞에서는 점점 저 역시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평일 저녁이든 업무가 바쁜 날이든 현우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모든 약속이 변경되어야 했고 제가 억지로 상황을 이해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강렬한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집에 시집가면 어떤 삶을 살지 냉정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도 진정한 행복과 미래를 고민했던 시기,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미래 시어머니의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현우와 오랜만에 점심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고, 현우도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오랜 연인과의 평범한 하루가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커피가 반쯤 남아있던 그때쯤 카페 유리문이 열리고 한 여성분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현우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무심히 그분을 흘리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현우의 어머니, 즉 미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뵌 적이 없었기에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우연하게 준비도 없이 다가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듯 짧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곧이어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첫 대면. 시어머니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훑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미소를 짓는 대신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 생각보다 젊어 보이긴 하네. 혹시 얼굴에 시술 같은 거 받은 건 아니겠지? 우리 집은 그런 성형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 말이야. 현우보다 3살이나 많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네. 처음 듣는 생생한 평가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리 구는 시어머니의 질문과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들 회사 안 나가나? 현우가 반차 썼다고 하긴 했는데 너도 뭐 반차까지 쓰면서 만나고 싶었나 봐?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되겠니?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조금은 시험받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직업 안정성이나 부모님의 직업, 심지어 집이 어디 위치했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캐묻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속으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침착하게 저는 지금 10년째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급도 나름 높은 편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현우랑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반차를 내고 만나게 됐어요. 라고 밝혔다. 이름을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이름은 됐고 뭐 아직 연애 중이니 내가 간섭할 필요까진 없지. 그냥 현우랑만 잘 지내보라. 며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가방 브랜드, 옷차림, 머리 모양, 메이크업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으며 한탄으론 현우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 막상 보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네? 라며 현우에게만 살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내내 긴장과 불편함을 숨길 수 없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첫 만남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곧 다른 약속이 있다며 카페를 먼저 나갔습니다. 짧고 굵은 그 만남은 저에게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엄마가 적어도 인상은 괜찮게 본 것 같아. 원래 집에서 그렇게 날 못 믿더니만. 이라며 나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평가 그리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던 말투가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개와 잊을 수 없는 첫인상. 이 만남은 결혼 준비 과정에 새로운 긴장감과 불안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현우는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의 첫 시련. 예상치 못한 첫 만남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곧 정식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드디어 엄마가 우리 만남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직접 어머니 집에 초대하고 싶대.
아마도 본인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혼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오면 좋겠다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몸단장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현우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 그리고 혹시나 또 시험대에 오를까 두려운 복잡한 심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현우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어서 와, 생각보다 빨리 왔네 라고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틈 너머로 집안이 꽤나 어수선한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와 먼지, 여기저기 쌓인 상자와 짐들, 장로 위에는 빨래 더미가 올려져 있었고 거실의 테이블 위에는 식사 준비로 쓴 각종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혹시 집안 대청소하는 날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우가 살짝 불편한 듯 너무 일찍 오긴 한 것 같네. 엄마, 우리 잠깐 산책 갔다 와도 될까?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저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딱 잘 맞춰왔네. 지금 대청소 하려던 참이었거든. 밖에 나가긴 어디 가. 여기 온 김에 현우랑 둘이 거실 정리 좀 해. 나는 주방 정리할 테니 너는 방바닥, 창문, 거실 그릇들 좀 알아서 정리해라.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매번 미뤄왔는데 오늘 정말 잘 맞춰서 왔다. 현우야, TV만 보지 말고 책장도 좀 옮겨라. 그리고 곧 점심 준비할 테니까 네가 그릇 세척 좀 다 하고.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첫인사 자리가 아니라 마치 갑자기 구인된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자연스레 저는 현우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잡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서는 손님이라고 가만 앉아 있는 거 못 본다. 요즘은 며느리감도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해야지. 시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면 곤란하지. 라면서 은근히 부드러운 듯 하나 날카롭게 신호를 던졌습니다. 현우는 엄마, 처음 오는 날인데 당황스럽잖아. 밖에서 우리 밥이나 먹고 오면 안 돼? 라고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서로 가족이 될 건데 이 정도도 못하면 어쩌니?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시작해.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인사 자리인데 정말 내가 이제 며느리처럼 굴어야 하나? 현우를 힐끗 바라보니 현우는 오히려 와, 자기 진짜 우리 엄마 마음에 드나 보다. 엄마가 나도 안 시키는 설거지를 너한테 맡기다니 역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며 엉뚱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좋은 신호인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미 손에는 고무장갑과 거리에 있는 청소도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릇 끝까지 깨끗이 닦아야 해. 우리 집 식구들은 예민해서 조금만 얼룩이 있어도 금방 알아차린다. 명절에도 다들 이렇게 같이 한다. 라고 슬쩍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몸이 무거워지고 땀은 식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억지로라도 웃으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욕실 바닥도 좀 닦아달라. 이 기회에 구석구석 밀고 들어가서 먼지 다 뽑아내야 깨끗해진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현우 몰래 화장실에 들어와 잠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집에 시집 가는 게 맞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가사노동부터 시험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채 나는 짧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와서 죄송해요. 혹시 제가 너무 일찍 와서 휴식 시간 뺏은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다음에 더 편하실 때 다시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의 집에 손님 따지지 말고 가족이 될 거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청소를 독려해 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서러움을 삼킨 채 집안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깊이 각인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며느리감으로서의 자격을 눈앞에서 날 것 그대로 시험받았고 아직 가족이 아닌데도 이미 집안 일원이 되어 땀 흘리고 마음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정말 대단하다. 엄마 마음에 들면 이런 일 더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 결혼을 과연 계속 준비해야 할까? 나는 깊은 고민과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파란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정적인 이별을 결심하다 남자친구 집에서 처음 겪어본 시련의 날이 지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경험이 처음이니까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건 미공 시어머니의 단호하고 날선 목소리, 구석구석을 훑어보던 시선, 그리고 현우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자존심이 상처받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평생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회사에서 남들만큼 인정받고 친구들과는 건강한 관계를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처음 맞닥뜨린 예비 시댁에서 먼지와 땀에 찌든 채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되는 건 차마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현우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오후였지만 저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오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제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듯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혹시 엄마가 그날 너무 심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네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처음엔 그냥 며느리감으로서 테스트해본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 그런데 홈페이지에도 아니고 첫 인사 자리에서 내가 왜 대청소를 시작해야 했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현우 너도 그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더라고. 나만 거기서 손에 물 묻히고 있는 것도 좀 서러웠고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정말 크게 느꼈어. 현우는 의외라는 듯 그러나 조금 억울하다는 듯 변명하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 나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엄마가 보통 그렇게까지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는 분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가 진짜 너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고 봐. 네가 잘하니까 더 마음을 연 거고 좀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게 눌러왔던 감정까지 터져나오게 된 듯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랑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집안 분위기나 배우자의 입장,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태도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 만약 결혼을 해도 네가 엄마랑 나 사이에서 중간에서만 머뭇거린다면 나는 매번 상처받을 것 같아. 그날 나는 정말 많이 서러웠어. 남들도 많은 결혼 준비 쉽지 않은 거 알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귀하게 자라온 딸인데 네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현우는 순간 잠잠해졌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서로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가을 낙엽이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우리 둘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는 작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이걸로 진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해? 저는 담담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 우리 둘 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딱 볼 필요가 있어. 나 잠깐 우리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내 가족을 더 설득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나 역시 내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아. 현우는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연락도 안 할 거야? 진짜 헤어지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살짝 젓고 헤어지자는 것과는 달라. 그냥 숨 좀 고르고 싶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이대로 결혼해서 지금의 문제들이 더 커지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현우,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해. 하지만 네가 내 입장을 진정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싶어.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가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그 속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가족이나 어머니에게 아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저와의 사랑 사이에서 늘 주저하고 쉽사리 단호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연애 초반부터 느껴왔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무겁게 다가온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역시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복잡한 결혼 제도에 뛰어드는 게 처음인지라 이 모든 게 두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첫 큰 위기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쓸쓸한 하늘, 어느새 어둑해진 공원, 멀리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조차도 저에겐 저 먼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수백 번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지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엄마에게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결혼 진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걸까? 나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그 집에서 당장 사회감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까봐 무서워. 엄마 역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네 인생은 너가 주인공이니 남 눈치 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너무 힘들면 항상 돌아와도 된단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이 좀 정리됐어? 그는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나 아직 대답은 못 내리겠어. 너도 너희 가족에게 진짜 내 마음을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만날 때 둘 다 좀 더 단단해졌으면 해. 라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약속했던 결혼 날짜며 각종 예식 준비를 모두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갑자기 미루느냐,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과정이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등등의 말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용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별을 선언하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뭔가 홀가분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서로를 잠시 놓아주기로 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관계가 진짜 결혼으로 이어질 만한 인연인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잠정적 이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서로의 인생에 남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잠정적 이별의 시간 동안 나 자신과 상대방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몇 주 후 현우와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둘 다 이성을 찾고 각자 고민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준비할지에 조금 더 진지해졌다. 그러나 인생은 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또 다른 시련을 던졌다. 이번엔 감정의 골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과 책임의 문제였다. 서로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 커플은 결혼 관련 준비를 차근차근 재개했다. 예물 예단 목록을 만들고 웨딩홀 투어를 다니고 신혼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오갔다. 그 무렵 현우는 계속해서 피곤한 듯 퇴근 후에도 무기력해 보였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지야,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 나는 그 말을 놓치고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소에 힘들다 푸념하긴 했지만 단번에 퇴사까지 했으련 생각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앞으로 계획은? 당황한 내 질문에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트레스도 많았고 나 진짜 이 일 올해는 못 버티겠더라. 잠시 쉬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싶어. 혹시 네가 이번 달 카드값 좀 먼저 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시운집 가전이나 가구 예치금도 잠깐 네 통장에서 빌릴 수 있을까? 나중에 일자리 다시 잡으면 바로 갚을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경제적 현실은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내심 미래의 남편으로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내 앞에 선 현우는 회사도 그만두고 당장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둘 경제적 부담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년간 일하면서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할까 고민하고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앞으로의 지출과 수입의 흐름을 다시 점검했다. 결혼 준비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신혼집 마련에도 양가 가족 선물, 결혼식 식당 예약금까지 적잖은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와중에 현우가 겪은 심리적 부담까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론 불안과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결혼에서 점점 부담만 더 짊어지는 건 아닐까? 현우는 이 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내 노력을 단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현우는 며칠 동안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이력서를 쓰는 대신 인터넷 검색이나 취미 생활에 빠져있는 날도 많았다. 결혼 관련 문제로 통화하다 보면 현우의 말투가 예전보다 무거워졌고 나와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다. 어느 날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카드값이 모자라다며 다시 내게 돈을 요청했다. 나는 그 순간 용기가 필요했다. 현우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결혼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야. 현실을 같이 책임질 각오가 정말 되어 있는 거 맞아? 내가 네 가족, 네 빚까지 다 안고 들어가는 건 정말 아니잖아. 현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도 이해해주면 안 돼? 지금만 좀 참고 내 상황이 정리되면 너한테 다 갚고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그의 미안한 듯한 표정과 말투는 한편으론 애잔함을 자아냈지만 또 한편으론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 요동쳤다. 매일같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카드값, 미래를 위해 아껴둔 자금이 주변에서도 결혼 앞두고 남자가 직장 없이 손버리는 건 조심해라 는 조언들이 들려왔다.
가족에게는 섣불리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결혼 생활의 책임과 미래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와의 작은 다툼이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결혼 예산표와 함께 현우에게 말을 꺼냈다. 요즘 우리가 같이 준비하는 느낌이 안 들어. 네가 취직을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나에게만 부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없으면 솔직히 결혼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나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현우는 억울한 듯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나 좀만 믿어주면 안 돼? 라며 다시 한번 이해와 인내를 부탁했다. 하지만 내 기준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동안 서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연인이라는 사실도 현실 자금 문제 앞에선 그저 차가운 숫자와 통장 잔액이 되어버렸다. 그 즈음 양가 부모님과도 결혼 비용과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현우 어머니는 내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은지 부모님이 우리 현우 실직 상태도 알고 계시지? 너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없는지 양가가 서로 협조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 라고 노골적으로 간섭을 시작했다. 나는 이미 스트레스와 난감함이 정점에 달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앞길, 주체적인 선택, 그리고 내가 과연 현우와 가족이 되어도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현우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한다며 자주 집에만 머물렀고 취업 결과는 쉽게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은 그가 내게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결혼하면 너랑 내 거 다 합쳐지는 거잖아.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다 채워줄게. 나는 말을 덧붙였다. 이때부터 나는 그가 나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일종의 금전적 지원자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깊은 의심이 들었다. 내 주변 동료와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답은 하나 같았다. 네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상대방이 진짜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서 있을 수 있는지 봐야 해.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네가 안을 필요는 없어. 내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손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지출 기록만 남았다. 매달 쌓여가는 부담을 더는 묵인할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현우와 카페에 마주 앉아 마지막 경고를 건넸다. 현우야, 지짓할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지원한 금액이 이미 적지 않은데 앞으로도 네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경제적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결혼 진지하게 재고해야 해.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선 각자 책임지는 태도가 더 우선이야. 현우는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난 안심이 돼.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내가 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곧 구해서 네 기대에 보답할게. 진짜야. 그날 이후 나는 결혼 준비와는 별개로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내가 희생만 하고 상대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앞으로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경제적 결합이란 결코 단순히 한쪽의 지갑을 여는 일이 아닌데 현우는 그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했다. 이 시점에서 양가의 분위기 역시 어수선했다. 나의 부모님은 걱정과 실망이 섞인 말투로 네가 정말 결혼 준비 이대로 해도 괜찮겠니? 나는 너 행복했으면 하는데 자꾸만 너 혼자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크다. 라고 당부하셨다. 현우 어머니 역시 점점 수위 높은 간섭과 압박을 더했다. 신혼집 계약 같은 건 은진네 쪽에서 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결혼 자금을 내 쪽에 더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먼저 나서더라도 나 혼자 감당하는 선을 넘는 순간 이미 커플의 균형은 무너진단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혼 날짜는 오히려 불안과 망설임으로 미뤄졌고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져 가는 걸 실감했다. 하루는 현우가 술에 취해 전화해 왔다. 은지야, 네가 내 전부야. 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에도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우야,
돌이켜보면 네가 내 곁에 기댈 줄만 알았지. 지켜주겠다고 나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나 이제 정말 한계야. 현우는 잠짐 침묵하다가 애써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근데 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이해 못 해주잖아. 너도 나 좀만 더 믿어주지. 결국 우리 둘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고 사소한 메시지에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런 소식도 없는 날이 많아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설레거나 따뜻하지 않았다. 내 손에는 현질 통장 잔고와 카드 결제일만이 남아 사랑이란 단어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주변에서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땐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방적 요구와 무책임은 결코 신뢰를 쌓아주지 않았다. 내 안의 불안은 깊어만 갔고 매일 밤 뒤척이며 정말 이 결혼이 맞는간다. 걸까를 수십 번 곱씹었다.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 무엇보다 슬프고 허탈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더 이상 내 삶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것.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의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진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 재정의 소용돌이에서 상대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나 역시 내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집안 배경 평가와 자존심의 상처. 잠정적인 이별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결혼이라는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커플을 진짜로 흔들어 놓은 문제는 운명처럼 벼랑간 붉어진 집안 배경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상처였다. 현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내 배경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듯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가 본격화되자 집안 대소사나 비용 문제, 혼수 예물의 규모 등의 이유로 내가 속한 가정 환경을 서서히 드러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혹시 네 고향은 어디라 했지? 너희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와 같은 가벼운 질문에서 출발했다. 나는 실실 웃으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시골 지역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공장 운영하시고 그 덕분에 여기서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소박한 가정에서 자란 성실한 아이, 나는 듯 바라봐주는 듯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결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의하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현우 어머니가 숫자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런데 너희 집에서는 신혼집이나 결혼 비용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니? 우리 현우는 사실 큰 자산이 있는 건 아니라 내 쪽에서 집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앞으로 아이 키울 때도 넉넉하지 않을까 해서.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리가 하얘졌다. 나의 부모님은 소박한 삶을 이어왔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저축하며 내 결혼을 도와주려고 애쓰셨다. 부모님도 최대한 성의를 표하실 거예요. 저도 모은 돈이 있고 신혼집 보증금은 어느 정도 보탤 수 있어요. 단 한꺼번에 큰 손은 못 쓰시죠. 그런데 그날 이후 현우 어머니의 시선은 어딘가 예전과 달라졌다. 친척 모임에서도 간간히 슬쩍 요즘은 다 신부 집안이 신혼집을 마련해서 오지 않나? 어릴 때부터 시골 출신이면 도시 적응도 쉽지 않을 텐데 하는 말을 나에게 직접 혹은 멀리서 던졌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마음속엔 미세한 근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어느 일요일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짜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다. 현우 삼촌 한 분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공장이면 직원이 몇 명쯤 있어? 그래도 이런데 시집 오면 돈 걱정 덜 하겠구먼? 현우 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띠면서
뭐 그래도 지역이 좀 시골이라 서울에서는 며느리들이 적응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라고 받아쳤다. 그 순간 주변의 몇몇 친척들은 조용히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이 배경 하나로 이런 시선을 받아도 되는 걸까 싶은 모멸감을 느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나와 내 가족이 한순간에 도시 사람들보다 약간 부족하고 신세질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되어버린 듯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현우조차 내 손을 잡아주지도 내 편을 명확하게 들어주지도 못했다. 그냥 어색한 침묵만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가 오늘 분위기 별로였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삼청도 원래 그런 농담 많이 해. 라고 변명하듯 말했지만 나는 차 안에서 그냥 창밖만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여태껏 나와 내 가족이 했던 노력, 부모님이 도시살이를 결심하며 공장을 키운 세월, 소박하지만 서로 위로의 온 가족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벼랑간 집에 찾아왔다. 처음엔 내게 아이처럼 살가운 척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다. 은지야, 혹시 네 부모님 빚진 거 있니? 공장 한다고 해도 사실 시골엔 어려운 집 많잖아. 우리 집안에는 웬만하면 빚 없는 며느리 들어왔으면 해서 묻는다. 네가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울컥해서 주방 칼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와 내 부모님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저희 집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답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후로 나는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든 상처를 매일 밤 되뇌었다. 과연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미처 해결할 수 없는 게 혈통과 배경이라는 벽인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밤중 침대에 누우면 부모님 얼굴이 아른아른 떠올랐고 내가 이 결혼을 감내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남아있는지 의심하게 됐다. 그러다 직접 아버지와 조용히 마주 앉아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 왔다. 아버지는 세상의 편견이 얼마나 차갑고 자식이 그 편견 때문에 상처받아가는 걸 보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지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네가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 집이 넉넉하든 아니든 그게 너 사람값을 정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만약 상대 집에서 계속 그 기준으로 너를 재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절대 참지 마라. 인생은 네 거야.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탁 풀리는 동시에 또 한 번 울컥 눈물이 났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내 부모와 우리 집의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직 결혼 소식을 최종적으로 알리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처음으로 솔직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자존심 지켜. 혹시 결혼 안 해서 누가 손해냐 생각해봐. 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 조용한 새벽을 보며 나는 그날 이후로 벗어나지 않는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다시 세우는 내 인생의 경계선을 반복해서 곱씹게 되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영원히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어머니의 욕심과 이중성, 드러나는 민낯,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현우의 어머니는 내 집안이 소박하고 시골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마냥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예비 시댁 모임에서조차 요즘은 다 신부 쪽이 신혼집을 준비하지 않느냐, 서울에서 사는 게 힘든데 그런 면은 걱정된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분명 신경이 날카로워질 만한 말들을 흘리곤 했다. 나도 그게 현실임을 알았기에 한동안은 내 위치, 우리 집의 경제 사정까지 부끄럽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어머니가 우연히 나의 집안 사정, 아버지가 지방에서 나름 규모 있는 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검소하지만 알뜰하게 살아온 덕에 꽤 괜찮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나 싶더니 작은 소문 하나에서 출발한 그 돈 이야기는 삽시간에 시댁 전체에 퍼졌다. 현우조차 우리 엄마가 네 아버지 공장이 이렇게 큰지 전혀 몰랐대. 솔직히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라며 내색했다. 그날부터 현우 어머니의 태도는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다소 경계심 어린 표정이나 거리두기를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살갑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은지야, 요즘은 밥 잘 챙겨 먹니? 현우 바쁜데 혹시 신혼집 알아볼 때 우리도 한번 같이 다녀볼까? 내 아버님 건강 괜찮으시지? 나중에 다 같이 식사도 한번 하면 좋겠다. 등 이전보다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언행에 과한 친절함이 묻어났다. 겉으로는 걱정하고 아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지만 말속에는 늘 돈과 집안 규모, 혼수에 대한 언급이 자연스레 끼어들었다. 심지어 어느 날 내게 전화를 걸어는 은지야, 너 혹시 신혼집 계약할 때 네 아버님이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니? 요즘은 다 신부 집에서 집도 마련하고 혼수도 거의 다 직접 한다 해서 내가 혹시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니지? 라고 돌려 말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다. 우리 현우가 아직 직장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힘든 거 많다. 너가 넉넉하면 우리가 더 든든하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겠니? 결혼은 현실이니까 서로 도움돼야지. 라며 몹시 은근하게 압박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갑자기 색을 달리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전만 해도 가난한 시골 딸처럼 대했던 시어머니가 단 며칠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꾸어 나를 오로지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고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졌다. 현우마저도 어머니의 변화에 조금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평소보다 한층 조심스러운 어투로 내게 말을 건넸다. 인지야, 엄마가 요즘 원래보다 더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도 솔직히 좀 놀랐어. 근데 우리 집도 너가 기대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 내 부모님이 신혼집 쪽 지원이 가능하다면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의 말은 마치 어머니가 변화한 태도, 즉 나의 집안 자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스스로도 동의하고 있는 듯 비쳤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여태껏 현우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에는 늘 가족과 나, 현실과 감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가능할 거라 믿었던 나 자신에게도 실망했고 상대방 역시 물질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언행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 결혼하기 전 양가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앞두고는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시키며 나와 내 부모님을 집중적으로 챙기는 척 하면서도 혼수나 예단 등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항목에 대해선 경분 기번은 우리보다 은진애가 조금 더를 습관처럼 반복했다. 명절 이후에는 당장 신혼집 인테리어 해야 하니까 여유 있으면 니네 집에서 좀 넓고 쾌적한 곳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며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로 시험받는 기분, 그리고 나 아닌 나의 집안 환경, 돈과 지위, 부동산, 이 관계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시달렸다. 어떤 날은 시장을 함께 보자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쇼핑을 다녀오게 되었다.
마트의 여러 코너를 둘러보던 중 그녀는 계속해서 내 카드를 쓰길 유도했다. 은지야, 이왕이면 이것도 같이 사자. 우리 현우가 이런 고기는 잘 못 사 먹거든. 집에 들러서 같이 밥 해 먹자. 그 말 끝에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났고 집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어머님이 갑자기 너무 살갑게 잘해주셔서 좀 당황스러워. 내가 뭔가 시험 맞는 기분도 들어.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현우는 얼버무리듯 웃으면서 엄마 원래 그런 거 신경 많이 써. 네가 한 번만 이해하면 안 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에는 어머니가 직접 부모님께 전화를 거셨다. 아버님, 요즘 결혼 준비가 워낙 큰일이라 서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신혼집 쪽은 아무래도 은진애가 전문가시니 더 잘 알아보실 것 같아 걱정이 안 되네요. 의례적 인사말이 오갔지만 분위기 저변에는 이미 신부 집에서 많이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결국 집안의 분위기, 대화 하나하나가 마치 거래처럼 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뿐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내 개인이나 현우와의 감정보다 내 가족, 그리고 재산 증식만이 관심인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요즘 은지 아버님 공장은 잘 돌아가시지? 곧 결혼하면 우리도 사업에 도움될 일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등 대놓고 부탁과 청탁, 속물 같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 혹은 새로운 가족의 며느리가 아닌 철저히 경제적 조건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고객이나 스폰서가 된 듯한 차가움에 시달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내 자존심과 감정은 점점 지쳐갔다. 어머니는 급기야 예비 신혼집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내게 여기는 아버님 명의로 하면 되겠지? 뭐 요즘 다 신부 쪽에서 준비하니까 앞으로 현우에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어서 좋아. 미리 감사드린다. 라며 아예 확정적인 말투로 다가온 적도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며 참아왔던 실망과 분노가 솟구쳤다. 그저 미소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속으로는 내 부모님이 평생 피땀으로 일궈낸 자리와 재산이 결혼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욕심과 거래 대상이 되는구나 싶은 슬픔과 허탈함만이 남았다. 점점 갈등이 깊어지며 현우와의 사이 역시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까지 내 집안, 우리 부모님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내 집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현우는 처음엔 놀라며 엄마가 좀 계산적이긴 하지만 부부가 될 거면 집안끼리 서로 도움 주는 것 아니냐라 했고 나는 이건 협력과 지원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와 탐욕이야.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보는 결혼은 원치 않는다며 속내를 고백했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아버지께 따로 연락해 결혼 후에도 젊은 사업가로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 가족 행사나 명절 때면 우리 쪽에 좀 더 풍성하게 차려와 달라 등 자잘한 일까지 당연한 듯 부탁했다. 이런 요청이 계속되자 아버지는 조심스레 내게 은지야, 이 결혼은 너 행복할지부터 생각하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자존심과 인생 기회는 한 번뿐이다. 라며 우회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셨다. 나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갔다. 밤이면 밤마다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내 결혼이 이렇게 숫자와 재물, 이해관계로 뒤덮여야 할까? 처음 결혼을 약속할 때의 설렘, 사랑, 기대감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남은 것은 눈치와 의무, 불편함 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현우와 나, 그리고 부모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자리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가던 중 어머니는 내 부모님을 향해 앞으로 사업이 더 번창하기 바랍니다. 우리 현우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은진애가 신혼집도 든든히 마련하시고 애 생기면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은지를 위한 거니까요. 라고 했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사실상 결혼 조건으로
돈과 지원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돈댁, 저희도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혼이 단순히 물질만으로만 운영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완곡히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요즘 세상에 현명하고 여유 있는 가족이 진짜 복입니다. 라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 순간 내 등 위로 식은땀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부모님의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거냐? 엄마는 네가 뭘 위해 희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네 삶을 남의 손에 맡겨서 후회하지 말라고 덧붙이셨다. 나는 결국 사랑만으로 지탱할 수 없는 이 결혼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현우와 나는 진지하게 다시 마주 앉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어가야 할까? 우리 집 이야기가 무거워질수록 네 입장은 더 편해지는 것 같고 어머님은 점점 더 날 자산가의 딸로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런 결혼이 싫어. 사랑이 거래가 되는 순간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둘 사이 신뢰는 깨진다고 생각해. 현우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난 네가 힘들어하는 걸 잘 알지만 우리 집도 향진을 생각 안 할 수 없어. 엄마 입장에선 아들 장래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너희 집 기대하게 되는 게 솔직한 마음이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내 가정이나 내 부모님의 평생을 팔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좋아했지만 너와 네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를 내 집 자산과 연결해서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대화를 마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울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딸로 한 가족의 자부심 그 자체로 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한순간의 욕심과 이중성 앞에 모욕감을 느끼고 모든 애정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씁쓸함과 회의감만이 남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족의 행복을 원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의 소중함이 수단이나 조건으로 둔갑한다면 그 결혼은 이미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느꼈다. 시어머니의 욕심과 이중성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결코 잊지 않게 되었다. 그런 현실적 깨달음이 내게 준 상처는 크지만 동시에 앞으로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굳게 새기게 되었다. 파혼 결심과 법적 투쟁의 시작. 정신적으로 지친 끝에 나는 결국 결혼을 취소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참아왔던 서러움과 수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무너진 후였다. 나의 결정은 단순히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현우와 그의 결혼이었는데 가족이 보여준 반복된 무책임과 경제적 부담, 또 나를 경시하는 태도 등등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되짚어보고 집안 어른들과 상의하며 나는 이 길이야말로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했다. 파혼 통보는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현우와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곧 내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네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 결혼이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중도에서 포기하는 게 옳은 일이냐?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였는데. 이런 말들을 듣는 동안 나는 내 신념마저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수차례 자신에게 되묻고 조용히 과거의 상처들을 떠올리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들어간 예단 예물, 청첩장 인쇄비, 신혼집 계약금 등은 모두 나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우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빌려갔던 돈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엔 서로 믿었기에 특별한 서류도 없이 돈을 빌려줬던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현우에게 예식 준비비와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결혼을 취소하는 게 네 결정이니 책임도 네가 져야지. 남에게 말하지도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네가 다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었다. 이후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그의 가족은 주변 어른들과 친척들에게 내가 못마땅해 파혼을 선언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혼 준비 당시 대여를 했던 것도 예단이나 혼수 준비에 지출한 대부분도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며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인 양 말하고 다녔다. 더 이상은 감정에만 호소해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처음 변호사를 찾으러 갔을 때도 내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두려웠다. 여자 혼자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라도 이 불공정과 모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느껴졌다. 주변에서는 법까지 가는 건 너무하잖아 라며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도 혹시 그 집에서 더 험한 소리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겪은 경제적 손실, 인격적 모욕,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 싸움을 회피할 수 없었다. 법원에서 마주한 현우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우리도 잃은 게 있는데 왜 네가 다 가져가냐 는 식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네가 사치하고 남자 돈만 뜯어가려는 여자라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들렸다. 그 순간조차 내 자존심은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침착하게 내가 감당한 사실과 준비 과정, 재정적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현우는 준비비나 대여금은 물론 내가 선물로 준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 나는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현우와 나 사이에 문자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결혼 준비 목록 등의 증빙을 하나하나 모았다.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던 날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행히 법원은 내가 주장한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을 인정해 주었다. 현우와 그 가족은 억울해하는 듯 했지만 나는 최소한 마지막 자존심과 권리를 지켰다는 사실로 위안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 해서 모든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는 건 아니었다. 인간관계의 씁쓸함, 결혼이라는 환상에 가려졌던 현실의 쓴맛,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쌓아 올렸던 감정이 무너지는 아픔이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역시 상처를 안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더 이상 남의 기준이나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를 되찾으려 했던 그 용기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 믿는다. 만약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누가 뭐라 하든 너의 상식과 자존심을 놓지 마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악의적인 소문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용기. 소송에서 겨우 승소하고 난 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와 그의 가족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온 동네와 친척,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 집 딸이 눈이 너무 높아서 우리 아들을 무시했다더라.
결혼 직전까지 준비 다 해놓고선 자기 맘대로 파혼 선언한 집이 어디냐 라는 식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빠르게 퍼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내가 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본 부분을 인정받은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집을 등쳐먹고 가버렸다 고까지 후려쳤다. SNS와 동네 모임에서도 나를 험담하거나 전화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일이 이어졌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았다. 심지어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내게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다. 가족들 역시 동네에서 곤혹을 겪었고 나 역시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숨이 막힐 듯한 날들을 버텨야만 했다. 내가 힘들게 결정을 내린 이유,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선 누구 하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해명하면 할수록 겸양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친했던 몇몇 친구들조차 등을 돌리기로 했다. 또 일부 친척 어른들은 여자가 말이 많다. 내가 더 참았어야지. 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험담에 맞서 억지로 나 자신을 변명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처음엔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 그리고 자괴감까지 온갖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던 나는 이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진실과 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진심을 담아 가까운 이들에게 솔직하게 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겪은 수모와 아픔,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일부 친구들과 동료들은 내 상황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준 몇몇 소중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현우의 가족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에 맞서 나는 직접 동네 모임과 지인들에게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무시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내가 감당한 현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어느새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나는 익숙했던 과거의 인간관계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법을 연습했다. 일상의 고통 속에서 점점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던 자신감을 조금씩 덜컹양 되찾아갔다. 가끔은 집 앞 슈퍼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이웃들이 수근거리는 듯해 숨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니 당당하자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줄었고 결국 진짜 내 곁에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 경험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남이 만들어 놓은 틀이나 잣대가 아니라 내 경험과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예비 신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단단해졌다. 한때는 나는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나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지만 지금은 이 상처를 안고서라도 앞으로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이 내 인생의 큰 바람이 되었다. 누군가 나를 헐뜯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내 삶을 재단하려 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 나처럼 상처와 소문 때문에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겪는 이가 있다면 당부하고 싶다. 세상의 소음은 결국 사라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내 행복과 내 가치가 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를 믿어주기를.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혼 준비와 파혼, 억울한 소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는 마치 날선 유리조각처럼 마음을 베었지만 그 아픔이 쌓이고 겹치면서 결국 나는 더욱 강인한 사람이 되어갔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모든 혼돈과 두려움, 분노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파혼 이후 나는 한동안 평범한 일상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두려웠고,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는 듯해 어깨가 움츠려 들었다. 집안 역시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스스로를 조금씩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장이 너무 답답할 때면 내 방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뱉었다 하며 올해 나는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주위의 기대와 시선, 의심과 따지는 소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반복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있는가? 그 질문에서 내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겠다. 나는 남들이 제시한 행복의 기준,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결혼을 아무 조건 없이 따르며 내 행복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다. 상대의 집안 배경, 남들 눈에 비치는 겉모습, 예비 시가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내가 치른 그 모든 억울한 희생. 이 모든 것은 잠시 동안 나를 쓰러뜨렸지만 다시 일어서는데 당당한 자제력과 용기를 길러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내 상처를 오픈했다.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용기 내서 택한 결정이니 우리가 끝까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억울함을 한숨과 함께 토닥여주며 내가 다시 웃는 날을 기다려주었다. 조용한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눈동자의 흔들림 속에서 애쓰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실패라거나 상처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엔 내 경험은 너무나 복잡하고 깊이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자긍심을 배웠다. 과거에는 누군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SNS에 악의 없이 올린 소문 하나에도 깊이 상처를 받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평가나 불확실한 소문 따위에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내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힘든 길에 놓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믿는 용기가 인생 최고의 방패임을 체득했다. 한편 나는 이전의 나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며느리가 되는 것만이 삶의 모든 목표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의 가치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 잣대와 기준에 갇혀 자기를 잇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버리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독한 불안과 외로움, 배신의 상처를 겪으며 나는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가끔은 낯선 여행지로 훌쩍 떠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날에는 오래된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각자만의 버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았다. 그렇게 시간과 사람, 영혼의 방황을 거듭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 환경과 과거의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시련과 슬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용서까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든 귀중한 흔적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판단이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며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만의 일과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작아 보이는 행복에 만족하는 법도 배웠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등 내 곁에 남아준 소중한 인연의 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 만약 누군가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싶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비난이나 실패도 한 인간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때로는 인생에서 출구라 생각한 일이 새로운 문이 되어줄 수도 있다. 상처는 매 순간 아프지만 그를 딛고 일어서면 새로운 출발선이 가까워지는 법이다. 힘들고 눈물 나는 날들이 반복되더라도 내면의 용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웃으며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어떤 역경에도 내 자신을 믿고 나만의 색깔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 이것이야말로 오랜 당황 끝에 얻은 피와 땀의 인생 교훈이다. 새로운 시작.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다.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뒤로하고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래도록 붙잡혀 있던 그 힘겨웠던 기억들과 이별을 고하며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던 평온한 아침이 찾아오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내 존재마저 새롭게 세공되는 듯 느껴진다. 나라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재정의할 시간이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 아침, 나는 유난히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동료들은 처음엔 약간의 어색함과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나는 일부러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비난이든 동정이든 이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한동안은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 선택이 오히려 나를 더 편하게 했다. 가족들도 점차 평정심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젠 네가 웃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전보다 더 다정하게 나에게 말을 걸었고 동생도 예전과는 다르게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눈빛을 보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소란스러웠던 한 시기를 지나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결속력으로 다시 뭉치된 듯한 기분이었다.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몇몇 가까운 친구들도 서서히 내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로와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고립감과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더는 내 상처와 고난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으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키우게 됐다. 하루는 내 삶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어준 작은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붉게 저무는 저녁 하늘 아래 혼자 조용히 산책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제 진짜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예전에는 남들의 기대와 시선, 사회의 기준에 맞춰 나를 억지로 구겨 넣으려 애썼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 목소리가 가장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다시 몰두하기도 했다. 작은 캔버스에 색을 칠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긴 시간을 보내는 것, 혼자만의 소풍을 떠나 실컷 자연을 느끼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나만의 축제였다. 이전에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약혼녀, 누군가의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바빴지만 이젠 내가 만족하고 즐기는 삶이 더 중요해졌다. 내 마음속엔 아직도 두려움이나 불안이 남아있을 때가 가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이미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경험과 실수, 선택과 아픔까지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색이 되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내가 지나온 고난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작은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가 진심으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나눔과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다짐한다. 크고 특별한 계획은 없어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을 천천히 완성해 가고 있다. 때때로 다시 떠오르는 상처의 그림자 앞에서도 이제는 더 담담하게 웃을 수 있게 됐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용기와 가족, 친구들의 소소한 사랑이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다룬을 어떤 모습일지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의 그 누구보다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내 색깔과 내 리듬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 내가 자랑스럽다. 인생의 여정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과 돌발 변수가 끊이지 않겠지만 나만의 방식을 찾았다는 게 충분히 큰 기쁨이다. 만약 지난날의 나처럼 상처에 붙들려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의 완벽한 결말이나 완전한 치유란 없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다시 내일을 꿈꾼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이나 슬픔도 언젠가 그리움과 성장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내 행복의 기준은 오롯이 나 자신임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소중하게 내 마음을 보듬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사회적 잣대와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답게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마주한 찬란한 아침처럼 내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 올 많은 내일도 오롯이 내 힘으로 채워나갈 것이다.